안녕하세요. 벌써 이제 6주가 됐으니까 반절 진행을 했네요. 이제 12주까지 갈 건데 반절이 끝났어요. 오늘은 이제 테마 21번부터 나가네요. 테마가 40번까지 있으니까 다 반절 지나갔네요. 보니까 21번은 재산세 납세 의무자부터인데 오늘 하는 것은 그렇게 막 어렵진 않아요. 어렵진 않고 내용이 또 쉽지도 않아요. 생각을 조금만 하시면 문제 그냥 풀 수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재산세 납세 의무자하고 뒤로 이제 연결할 때 어떤 식으로 하면 되는가 간략하게 지금 먼저 이야기해 드리고 이제 수업을 진행할게요. 재산세에 대해서 재산세 세금을 계산할 때 세금 계산의 방식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재산세라는 세금을 계산할 때는 어떻게 계산하냐면 이 재산세라는 것은 먼저 세액을 계산을 먼저 해요. 자, 이렇게 세금 계산을 먼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물건의 소유자를 확인을 해요. 그럼 이제 납세 의무자가 이 소유자 확인이요. 그럼 소유자를 확인할 때 이미 세금 계산은 끝나 있는가 안 끝나 있는가요? 끝나 있어. 요것부터 얼른 알으셔야 돼요. 세금 계산이 끝난 상태에서 소유자를 확인해서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뭘 해야 되겠는가요? 확인했으면 세금 내. 그럼 고지서 발급해. 그럼 고지서를 발급을 할 때는 이 고지서를 발급할 때는 소유자를 확인해서 발급하는데 세금은 이미 계산돼 있어요. 이미 계산되어 있는 상태에서 소유자를 확인하고 고지서를 발급하고 그리고 고지서 받고 세금 납부하시면 돼. 이런 과정인데 그럼 납세 의무자로 가보면 이미 세금은 계산이 끝나 있어요. 그럼 세금은 계산이 되어 있는데 이제 소유자를 찾을 때 그럼 이 재산세라는 것은 몇 월 며칠 소유자가 세금을 내면 되겠는가요? 6월 1일. 해결했죠? 그럼 과세 기준일 현재 그랬으니까 6월 1일 현재 그 물건을 무엇하고 있는 사람? 소유. 자, 소유하고 있는 사람인데 그러면 그 물건의 실제 소유자에게 세금을 물리겠는가요? 서류상 소유자에게 물리겠는가요? 서류상 주인에게 물리면 실제 주인이 아니면 열받겠죠. 아니 나는 실제 주인도 아닌데 왜 나한테 물리냐고. 네 앞으로 돼 있으니까 너한테 물리는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이거 내 거 아니에요. 확인해보고 물려야지 왜 나한테 막 물리세요 이래요. 그러니까 언제나 사실상 소유자에게 서류상 아니에요. 사실상 소유자에게 세금을 물리는 게 원칙이요. 자, 그럼 이제 여기에 지금부터 이제 날짜 관계로 해서 세 개를 날짜를 알려드릴 건데 이 내용 중에서 이제 날짜 관계로 기억을 하셔야 돼. 5월 25일 날 양도 양수가 되었어요. 하나는 6월 25일 날 양도 양수가 되었어요. 자, 두 개부터 볼 거예요. 5월 25일 날 양도 양수가 됐으니까 6월 1일 날 소유자는 양도자가 되는가요? 양수자가 되는가요? 지금 발음 이상한 발음이 지금 있어요. 자, 6월 1일 날 주인이 세금을 내는데 5월 25일 날 이미 소유자가 바뀌었으니까 6월 1일 날은 양도자다, 양수자다. 양수자. 이거 발음을 지금 대충 양 해버리면 시험 볼 때도 해버려요. 못 풀어요 그거. 그러니까 언제나 재산세는 몇 월 며칠 소유자에게 세금 물린다. 그렇죠. 6월 1일이니까 6월 1일 전에 이미 소유권이 바뀌었으니까 6월 1일 날은 누가 가지고 있는 걸로 본다. 양수자, 양수인. 그러면 이 경우는 양수인이 세금을 내는 거예요.
이렇게 내는 거예요. 그럼 이제 두 번째로 6월 25일 날 6월 25일 날 양도 양수가 됐으면 6월 1일 날은 양도 양수가 됐는가 안 됐는가요? 안 됐죠. 안 됐으니까 이 경우에 6월 1일의 소유자는 양도인이다, 양수인이다. 양도인. 이게는 양도인이 세금을 내는 거예요. 이제 작년 시험에서 6월 29일 날 소유권이 움직였다. 그럼 예를 들어서 자, 제가 주택을 3개를 가지고 있어. 주택을 3개를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6월 29일 날 팔아먹었으니까 이번 연도에는 나는 주택이 몇 개인가요? 2개다, 3개다? 3개. 3개로 보고 세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요게 작년 시험 문제.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요거 물어본 건데, 아니요, 그렇게 어렵게 내면 어떻게 해요? 시험 문제를 그렇게 내면 어떻게 한대요? 아니, 6월 1일 날 몇 개냐 이걸 물어본 거예요. 6월 29일 날 셋 중에 하나를 팔아먹었으니까 6월 29일 날 팔았으니까 6월 1일 날은 판 적이 있다 없다? 없다. 없으니까 무조건 그래도 몇 개? 3개. 그래도 3개입니다. 3개로 보고 계산하셔야 됩니다. 이런 거예요. 시험 문제가 우리 중개사 시험이 이 정도 수준이에요. 사과 3개 가지고 있다가요 6월 29일 날 1개를 먹었는데요 6월 1일 날은 몇 개 가지고 있었어요? 몇 개인가요? 3개. 이게 이거랑 똑같은 말이에요. 그런 거 시험이라고 내는데 문제를 딱 보는 순간 어려워요. 우리가 이 어려운 거 어떻게 푼대요? 아니 우리를 어떻게 보고 이런데요? 막 그래. 자, 이제 조금 어려운 거. 조금 어려운 걸로 가볼게요. 진짜 조금 어려워요. 6월 1일 날 양도 양수가 됐어. 자, 6월 1일 날 오전 10시에 잔금이 있었다고 봐. 6월 1일 오전 10시에 잔금이 있었으면 10시 전에는 누구 손에 들어있는가? 양도인. 10시 후에는 양수인. 그러면 6월 1일 날 소유권이 움직였을 때는 양도인이 낸다, 양수인이 낸다, 둘이 반띵해야 된다. 아니 반절 반반 있었으니까 반띵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안 하려고 그래. 서로 낼라 한가? 서로 안 낼라 한가? 왜 그래요? 막 서로 내려고 싸우던데? 어디 가서는 서로 내려고 싸우는가요? 한잔하고 나올 때는 내가 낸다고 내가 낸다고 서로를 낸다고 그러죠. 그런데 여기서는 서로 안 낼라 하네. 서로 안 낼라 하면 뭘로 정해야 된가요? 한 글자. 서로 안 낼라 하니까 서로 안 낼라고 하니까 어디다 정해놓는다? 한 글자. 비읍으로 시작하는 게 있어. 법에다가 명시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는 이거는 법률로 정하는 거예요. 법으로 정해가지고 네가 내라. 자, 네가 내라 이렇게 했어요. 법으로 정해졌어. 그럼 이 동그라미 들어가는 게 양도인이겠는가요? 양수인이겠는가요? 양수인. 양수인 네가 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6월 1일 날 소유권이 움직였을 때는 잔금하기 전에는 양도인 손에서 잔금 후에는 양수인으로 넘어오지만 그래도 6월 1일 날 소유권이 움직였을 때는 양수인 너를 납세 의무자로 간주하겠다. 이렇게 법에 규정이 돼 있어요. 자, 이제 1번 해석했죠. 1번은 이게 작년 시험 문제에 출제했던 지문이에요. 날짜 관계로 시험에 출제했어요. 자, 이제 두 번째. 공유 재산이 있어요. 공유. 그러면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으니까 그 사람이 공동 소유자가 일단 세금을 소유자가 여러 사람이 소유자면 먼저 내 것은 내 것대로 일단 쪼개고 보는 거야. 세금부터 계산하는 거야. 자, 다시 가네요. 세금부터 계산한다. 소유자를 먼저 찾는다. 자, 세금. 그러면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더라도 소유자가 중요하다. 세금을 계산하는 게 중요하다. 세금을 계산하고 나서 소유자를 찾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다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으면 먼저 세금을 계산하고 고지서를 보내려고 봤더니 소유자가 한 명이다, 여러 사람이다. 여러 사람. 그럼 여러 사람이면 그 중에 한 명을 지목해서 너 내 하겠는가요? 너희들이 내 그런가요? 너희들이 내. 한 사람을 지목하면 안 돼. 저 앞에 이렇게 여러 사람 있는데 이 네 분이 공동 소유요. 공동 소유인데 갑자기 제일 앞에 앉아 있으니까 100% 다 내시죠? 그럼 뭐라 하는가? 옛날에 어떤 분이 그랬잖아요. 왜 나만 갖고 그래? 그런 분이 있어. 이제 그럴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나 돈 없는 사람이야. 왜 나만 갖고 그래? 막 이래. 예, 그러니까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공유재산이면 먼저 세금을 계산해 놓고 뭐가 있는가를 찾는다. 지분. 지분이 있으면 지분대로 쪼개서 보내면 되고, 만약에 지분이 없으면 어떻게 하라겠는가, 이제 그게 있어요. 지분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뭐한 걸로 보고? 균등.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4명이 공동 소유인데 지분이 없네. 지분이 없으면 어떻게 나눠주면 된가? 4등분해서 4분의 1로 나눠서 그냥 고지서를 보내버리면 돼. 그래서 지분 표시가 없을 때는 지분이 균등한 걸로 봐가지고 그 지분 권자를 납세의무자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을 때는 그중에 한 사람이 낸다? 나눠서 낸다. 나눠서 지분대로 나눠서 낸다. 지분대로 나눠서 낸다. 만약에 지분이 없으면 어떻게 내고? 균등하게 나눠서 낸다.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시험 문제를 어떻게 내냐면 공유 재산에 대해서는 지분별로 안분하여 세액을 계산하여 고지한다. 틀렸죠. 언제나 재산세는 소유자를 먼저 계산한다? 계산부터 한다. 그렇죠. 계산부터 해놓고 계산이 되면 그 다음에 소유자를 찾는 거예요. 근데 소유자를 찾아봤더니 여러 사람이에요. 여러 사람이니까 그때는 여러 사람이면 당신께 몇 프로가 지분인지를 찾아서 지분을 찾으면 지분대로 물리고 지분이 없으면 균등한 걸로 보고 고지서를 발부하면 되겠습니다. 이러면 돼요. 이제 3번. 주택. 자, 이제 주택에 대한 세금 계산을 어떻게 한 거죠? 자, 주택. 우리 주택에 대한 세금 계산은 건물 따로, 토지 따로 계산한다. 건물하고 토지를 합쳐서 계산한다. 합쳐서. 자, 다시. 주택에 대해서는 위에 건물분하고 토지분을 따로 계산해라. 합쳐서 계산해라. 합쳐서. 그런데 건물 주인과 땅 주인이 서로 달라요. 소유자가 다르네. 주택에 대한 건물 소유자와 땅의 소유자가 다르면 이 경우는 합쳐서 계산한다. 각각 계산한다. 각각 아니라고 했잖아요. 분명히 계산부터 한다고 그렇게 말하니까 또 각각이라고 해버리네. 다시. 자, 이게 계속 틀을 잡아드렸는데 자꾸요. 주택은 건물하고 토지를 묶어서 주택이라 한다. 따로따로 주택이라 한다. 묶어서 주택이라 하니까 소유자가 다를지라도 묶어서 계산부터 한다. 나눠서 계산한다. 묶어서 계산부터 하고 계산이 된 상태에서 건물분하고 토지분으로 쪼개가지고 고지서를 보내주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전체 세금을 계산. 이제 우리 시험에서 작년에 이 부분은 종합부동산세에서 날짜 관계로 물어보고 이 부분은 작년 우리 시험에서 여기는 세금 계산을 어떻게 하는가를 물어봤어. 주택에 대한 건물 주인하고 땅의 주인이 달라도 세금부터 계산한다? 일단 쪼개고 본다. 세금부터 계산하려면 건물 가격과 토지 가격을 합해서 계산한다? 구분하여 계산한다? 합해서. 그게 작년 시험 문제였어요. 합해서. 왜? 계산부터 하니까. 소유자가 달라도 총 세금을 계산해. 전체 세금을 계산해가지고 전체 계산해서 건물 주인에게 고지서를 보낸다. 땅 주인에게 보낸다. 나눠서 보낸다. 나눠서. 수자가 다르니까 나눠서 보내야죠. 나눠서 보낼 때 어떻게 나눌 것인가? 앞에서는 이제 공유 재산이라고 했으니까 지분이 있을 거란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기는 건물 주인하고 땅 주인이 다르니까 지분이 있는가요? 지분이 아닌가요? 지분이 아니죠. 건물하고 땅의 주인이 다르니까 건물 가격과 땅 가격 비율로 나눠서 고지서를 보내줘야 돼. 그럼 이제 그 비율을 어떻게 비율을 잡았는 거세요? 전체 세금을요. 여기서 산출세액이 총세액이에요. 시험 볼 때는 총세액이라는 말 안 써줘요. 건물과 토지 가격을 더해서 전체 세금을 계산하고 그 세금을 건물과 토지의 시가 표준액 비율로 나누는 거예요. 시가 표준액. 그럼 건물에 대한 시가 표준액과 토지에 대한 시가 표준액 비율로 나눠가지고 건물은 건물 소유자에게 땅은 땅 소유자에게 고지서를 보내. 그럼 이 시가 표준액 비율로 나눠가지고 그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합니다. 그럼 여기서 그 소유자라는 것은 건물 소유자인가요? 땅 소유자인가요? 각각인가요? 그렇죠. 각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전체를 먼저 계산하고
건물 주인하고 땅 주인으로 나눠서 보내는데 이때 나눌 때는 무엇의 비율로 나눠준다? 시가 표준의 비율로 나눠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잡는 거예요. 자, 네 번째,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신탁재산이네요. 그럼 수탁자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어도 이 재산은 원래 주인은 누구니까? 위탁자. 그러면 세금을 다 계산해 놓고 소유자를 찾아보니까 이거 어떤 사람이 맡겨놓은 거네. 자, 세금을 계산해 놓고 소유자를 찾아보니까 이 소유자의 주인이 누구 들었냐인가? 위탁자. 그럼 위탁자를 납세 의무자로 하겠습니다. 주인을 찾는 거예요. 그 물건 주인이 누군가를 찾아서 그 물건 주인에게 고지서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위탁자를 납세 의무자로 하시겠습니다. 이제 공부상 소유자가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의 변동이 있었어. 소유권의 변동이 있었다는 이야기는 서류상에는 갑이라고 돼 있는데 실제로 이 물건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가 이미 팔아버렸는가? 팔았죠.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의 변동이 있는데 그 공부상의 소유자가 이를 신고하지 않아. 자, 여기서 요 사람이요. 공부상의 소유자가 신고하지 않아. 그럼 공부상의 소유자가 팔았다는 말을 안 하면, 팔았다는 말을 안 했어. 그럼 아직 신고를 안 했다는 이야기는 공부상의 소유자가 이 물건이 누군가에게 실제로 이 사람에게 넘어갔어요 하고 이거를 신고를 안 하니까 정부는 이 물건이 팔렸다고 보는가 안 팔렸다고 보는가? 그렇죠. 안 팔렸다고 보네. 아직 안 팔렸다고 보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실제 주인이 새로운 사람으로 보는가 옛날 사람으로 보이는가? 옛날 사람. 그 사람을 보여. 그럼 그 사람을 보이니까 그 옛날 사람 공부상의 소유자를 납세 의무자로 해버린 거예요. 아니 나 팔았다고요. 나 팔았는데 왜 나한테 고지서 보내는가요? 그랬어. 물어봤어. 근데 세금을 다 계산해 놓고 정부가 세금을 계산해 놓고 고지서를 보내려고 확인해 봤더니 지금 팔린 물건으로 보이는가 안 팔린 물건으로 보이는가? 안 팔린 물건으로 보이잖아요. 사실 확인이 안 되니까 안 팔린 물건으로 보이니까 서류상의 주인인 공부상의 소유자에게 고지서를 턱 보내. 그럼 공부상의 소유자가 고지서를 딱 받는 순간 정부가 나한테 물리네. 기분 좋게 내야 되겠네. 기분 좋게 내겠는가요? 그냥 전화해서 막 지져버리거든요. 그 전화해가지고 내가 누군 줄 알고 나한테 고지서를 보냈냐고. 나 이미 팔았다고. 니들은 왜 조사도 안 하고 막 하냐고. 그러면서 막 이상한 소리 막 해. 그 직원이 실제 그 담당했던 직원들한테 물어봤어요. 혹시 이런 전화 오냐? 수도 없이 와요. 제가요, 그 공무원 임용돼가지고 세무직 공무원이 임용돼서 6개월도 안 돼서 제가 지금까지 한 29년, 거의 30년 동안 집에서 못 들어본 욕을 들어봤어요. 한 번도 못 들어본 욕을요, 제가 공무원 생활하면서 들어봤다니까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거 해도 너무한 거 아니냐 이거예요. 우리가 잘못한 거 아니지 않냐. 봐요. 공부상의 소유자 본인이 신고 안 했으면서 자기가 신고 안 했잖아요. 안 해가지고 그 사람한테 고지서를 보내니까 아니 내가 세금을 내는 거 나는 팔았는데 왜 신고를 하지 않았냐 이거. 그래서 작년 시험은 신고를 언제까지 하는가 요 날짜를 작년에 시험에서 출제했어요. 하도 따지니까. 여기서 동그라미 치세요. 신고하고 동그라미 쳐보세요. 신고라는 그 단어에다 동그라미 치시고 바로 위에다가 신고 바로 위에 거기다 신고하지 않아 해서 신고라는 걸 동그라미 치고 바로 위에 빈 공간에 있을 거예요. 자, 과세 기준일로부터 15일 이내. 과세 기준일로부터 15일 안에 신고를 하셔야 돼. 그럼 만약에 15일 안에 신고 안 해버리면 정부는 실제 주인을 확인할 수 없으니까 누구에게 물린다? 공부상 소유자. 그리고 법에는 어떻게 돼 있냐면 공부상 소유자를 납세 의무자로 본다 이렇게 돼 있어요. 뒤에가 본다라고 돼 있으니까 아무리 공부상의 소유자가 항의를 해도 들어줄 생각이 있다 없다? 없다. 절대 안 들어준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6월 1일부터 15일 안에 신고를 하셔야 돼.
신고를 안 했을 때는 공부상의 소유자를 납세 의무자로 해버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공부상은 개인 등의 명의로 등재돼 있어. 그럼 공부상에는 개인 걸로 돼 있어. 근데 알고 봤더니 이게 종중권에 이런 재산 많이 있는 거 없는가요? 많이 있어요. 자, 사실은 종중재산이에요. 종중재산인데 개인 이름으로 등재돼 가지고 종중재산인데 내가 종중소유물 신고를 안 했어. 또 내가 종중권한 사실을 신고 안 하면 정부는 종중권라고 아는가 모르는가요? 몰라요. 모르니까 누구에게 고지서를 보내는가? 공부상 소유자. 공부상의 소유자에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희 집도 그런 거 하나 있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명절에 시골에 갔더니 부모님 하시는 이야기가 종중 명의로 된 게 하나 있는데 그거 뭐 어떻게 뭐 신청하러 도장을 하나 파야 되는데 종중 명의 도장을 파야 되는데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누가 앞으로 됐어요? 그랬더니 이거 너희 아빠 앞으로 돼 있는데 그러더라고요. 너희 아버지 앞으로 돼 있어 그러더라고요. 근데 왜 종중 도장을 파세요? 아버지 도장 찍으면 되지 내가 그랬어요. 그 말이 뭔 소린가요? 돌아가시면 그거 내 건데 왜 그렇게 하려고 그러세요? 이 말이에요. 뭔 종중이 필요하세요? 종중명으로 왜 도장을 찍냐고. 종중명으로 찍어놓으면 종중거라는 거 확인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개인 도장 찍으시라고. 그래야 나중에 위에서 다 돌아가시면 그거 내 거 되는데 제가 옆에서 그러니까 야, 그 나쁜 짓 하면 안 된다. 조상 종중 땅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조상이 몇 년만 지나면 아마 없어질 것 같아요. 그랬어요. 그럼 신고 안 하면 누가 알아요? 아무도 모르죠. 윗분들이 다 돌아가시면 이 땅이 누구 건지 아무도 몰라요. 종중 어디 가보지 종중 회의할 때 가본 적도 없잖아요. 뭐 종중 회의록 있다더라고요. 회의록 있는 회의록은 그냥 쓰신다 하더라고. 그래요. 회의록에 쓰는데 회의록만 그걸 빼서 그냥 그쪽만 찢어버리면 되지 뭘 그래요. 제 종중권 진짜 이런 게 너무 많아요. 너무나 많다 보니까 나중에 싸움 나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법에서 종중권 대 개인 이름으로 돼 있고 이 사람이 신고를 안 하면 실제 고지서는 종중 명의로 나오는 게 아니라 누구 명의로 나와버린가요? 공부상 소유자 명의로 나와버린다는 걸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혹시라도 집에 이런 게 있으면 종중 도장을 파가지고 종중 명의로 딱 표시를 해 놓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해놓으셔야지. 해놓지 않으면 나중에 이게 논란의 소지가 돼요. 공부상의 명의로 돼 있는 분 이분이 사망하셔 버리면 이 재산은 상속이 돼 버리거든요. 자녀들에게 상속이 돼 버리면 그때는 사실 넘어가기가 진짜 힘들어요. 이거는 이제 디귿 파산 선고 이후 파산 신청을 하고 파산 선고 이후에 파산 재단에 속한 재산이 있어. 그러면 파산 재단은 어딘가요? 파산 재단이 여기 법원이에요. 법원 소개가 들어있어. 그럼 법원이라 하시면 돼요. 그럼 파산 신청한 사람의 재산이 아직 어디에 있는 거? 법원이 손에 들고 있는 거. 법원이 손에 들고 있는 이 재산에 대해서는 이거 국가 재산인가요? 그 사람 재산인가요? 그 사람 재산이니까 세금 고지서 계산해 놓고 찾아봤더니 그 사람이 아직 파산 처리가 안 됐네. 절차가 아직 그 사람 이름으로 돼 있으니까 고지서도 누구에게 보낸다? 그 사람 공부상 소유자에게 보내겠습니다. 그 사람에게 보내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잘못하면 여기서 착각할 수 있어요. 파산 신청한 사람의 재산에 대해서 정부가 아직 팔지 않고 가지고 있는 재산은 재산세 물린다 안 물린다? 물리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재산세는 비과세한다 이렇게 나오면 그건 틀린 거예요. 재산세 과세예요. 과세고 공부상의 소유자에게 과세하겠습니다. 그래요. 이제 동그라미 2번 이제 2번 가보죠. 이제 상속이 나왔어. 상속 재산. 상속이 개시된 재산이에요. 그럼 세금을 계산해 가지고 고지서를 보내려고 봤더니 이 물건 주인이 지금 살아있는가? 이미 사망해 버렸는가? 사망해 버렸죠. 사망하면 그때는 사망자에게 고지서를 보낼 수 없으니까 대신 누구에게 보내고? 상속인. 자, 상속인. 여기까지 찾았어 이제. 상속인에게 고지서를 보내는데 보낼 때 순서가 있어. 1단계, 2단계, 3단계 상속인을 찾는 순서가 있어요. 자, 이제 첫 번째. 가장 먼저 상속인을 찾을 때 제일 먼저 상속인을 어떻게 찾냐면 일단은 그 사람 앞으로 상속인 앞으로 등기돼 있는가를 찾아. 자, 등기. 이게 1번.
등기가 돼 있는가. 그래서 첫 번째는 상속, 등기한 상속인을 납세 의무자로 해. 등기한 상속인을 납세 의무자로 해. 그런데 지문을 봤더니 등기가 안 돼 있네. 그러면 등기가 안 돼 있으면 두 번째는 어떤 상속인을 찾냐면 신고한 상속인을 찾아. 그럼 내가 상속 재산에 대해서 상속인 중에서 내가 세금을 내겠다 하고 신고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납세 의무자로 하는 거예요. 만약에 신고도 안 했다. 그러면 신고도 안 하면 정부가 네가 내 상속인들 중에서 한 사람을 지목을 해. 한 사람을 지목을 하는데 그 지목을 당한 사람이 주된 상속인이 되는 거예요. 자, 다시 상속을 받을 때 상속인 중에서 첫 번째 납세 의무자는 뭐 한 상속인이라는 얘기인가? 등기한 상속인. 만약에 등기를 아무도 안 해놨으면 두 번째로 신고한 상속인. 신고도 안 돼 있으면 주된 상속인. 주된 상속인, 정부가 지목을 한 상속인이에요. 여기서 주된 상속인은 정부가 지목한 상속인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정부가 지목할 때는 법의 규정에 따라서 지목을 하는데 이제 사망자의 재산 중에서 상속인들 중에서 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이 또 1번이요. 자, 그럼 여기서는 이제 주된 상속인 중에서 그 중에 1번이 지분율이 제일 큰 사람. 근데 지분이 다 똑같으면 그 중에서는 나이가 더 많은 사람. 이렇게 순서. 자, 그럼 이제 순서 다시. 상속인을 찾을 때 제1번은 누구를 찾고? 등기한 상속. 두 번째는 신고한 상속인. 그 다음에 이것도 안 되면 세 번째는 지분율이 큰 자. 지목을 하니까. 지분율이 모두 다 똑같으면 연장자 순으로 이렇게 찾아가시면 돼. 이제 3번. 국가 등과 연부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이제 사용을 무상으로. 그러면 내가 국가 것을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네. 내가 무상으로 계약을 하고 연부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사용을 무상으로 하고 있으니까 내가 이걸 공짜로 쓰고 있으니까 이 재산은 내 재산인가요? 정부 재산인가요? 다시. 자, 국가 등과 재산을 연부 매매 계약을 체결했어. 매매 계약만 체결했으니까 잔금은 지급됐다 안 됐다? 아직 안 됐어. 잔금은 지급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내가 사용만 공짜로 하고 있어. 그럼 국가 걸 내가 사용을 하고 있어. 그래도 원래 주인은 누구니까? 국가 거죠. 국가가 주인인데 사용은 누가 하고 있고? 내가 공짜로 쓰고 있어. 그랬더니 정부가 너 공짜로 쓴 대신 세금이라도 내놔라. 그래서 세금을 매수계약자가 내는 거예요. 여기서는 제일 중요한 단어가 가장 중요한 단어예요. 자, 무상. 내가 무상으로 써야만, 무상으로 쓰고 있는 매수 계약자를 납세 의무자라고 그래. 지금 내가 계약을 해서 이걸 무상으로 계약을 하고 내가 사기로 했던 이 사람이 공짜로 쓰고 있으니까 사용하고 있는 매수 계약자를 납세 의무자로 합니다. 그런데 시험 볼 때 어떻게 되냐면 매도 계약자 이렇게 내. 매도 계약자는 내가 되는 거야? 정부가 되는 거야? 정부가 내는 거 아니에요. 매수 계약자를 납세 의무자로 하시겠습니다. 이제 동그라미 4번 같은 경우는 채비지나 보류지로 정한 경우. 그럼 채비지나 그러면 채비지라는 것은 땅 주인들이 사업 시행자에게 공사비로 준 땅을 말해. 그리고 내가 공사비로 사업 시행자에게 줘버렸으니까 그 채비지의 주인은 누구란 얘기인가? 사업 시행자. 그래서 사업 시행자가 세금을 내는 거예요. 그 땅 주인들이 내는 거 아니에요. 사업 시행자를 납세 의무자로. 이제 5번 조금 어렵네요. 소유권의 귀속이 불분명했을 때. 여기서 소유권의 귀속이 불분명하다는 이야기는 이 물건의 주인을 지금 세금을 계산해 놓고 고지서를 보내려고 봤더니 이 물건 주인이 누군지 안다 모른다예요. 자, 그래서 계산부터 해놓고 고지서를 보내려고 이 물건의 소유자가 누군지를 찾아봤더니 소유자가 아무도 누군지를 모르겠네. 누군지를 모르니까 세금을 안 받는다? 받는다. 받기는 받는데 누군지 모르면 지금 이 물건을 뭐 한 사람에게 받는다? 그렇죠. 그때는 사용하고 있는 이 사람에게 받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사용자에게 받아요? 그 이유를 쓰세요. 이런 거 문제 내는가요? 안 내. 우리 주관식이 아니에요.
객관식이니까 모르면 지금 쓰고 있는 사람한테 물려버린다 이러면 돼요. 그다음 수입. 외국에서 항공기나 선박을 수입해서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있으면 외국인에게 물린다, 지금 수입한 사람에게 물린다. 수입한 사람에게 물린다. 자, 그러면 이제 납세 의무자 끝났어요. 이제 문제하고 지문만 연결해 보시면 이제 어떻게 푸는가만 알면 돼. 납세 의무자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걸 찾아봐라 그랬어요. 공유재산.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재산이다. 그러면 얼른 머릿속에서는 먼저 지분대로 쪼갠다, 계산부터 한다. 자, 그 생각을 먼저 하셔야 돼. 계산부터 하고 계산된 세금을 뭘 찾아본다. 지분이 있는가. 지분이 있으면 멋대로 쪼개면 되고, 지분대로. 지분이 없으면 어떻게 쪼개면 되고, 균등하게 쪼개가지고 누구를 납세 의무자로 한다. 지분권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지문 읽을 때 지분이 있냐 없냐를 꼭 확인하셔야 돼요. 지분이 있으면 지분대로, 없으면 균등하게. 자, 두 번째, 귀속이 분명하지 않아. 귀속이 분명하지 않았더라도 이미 세금은 계산됐다 안 됐다? 됐다. 세금 계산해놓고 고지서를 보내려고 봤더니 소유자가 누군지 모르겠네. 그러면 그때는 누구에게 물린다? 그렇죠. 그때는 사용자 요 사람에게 물리겠습니다. 이렇게. 자, 3번. 3번은 사용권 무상. 무상. 사용을 내가 정부 것을 내가 공짜로 쓰고 있으니까 세금은 매수 계약자요. 해결했죠. 그다음에 공부상의 개인 등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 종중재산이에요. 종중권인데 내가 종중권라는 사실을 신고를 안 해버렸어. 종중권라는 사실을 신고 안 하니까 정부는 종중권라는 거 안다 모른다? 모른다. 그럼 누구에게? 공부상 소유자에게 물리겠습니다. 자, 이제 상속 나왔네. 상속이 나오면 제일 먼저 할 일은 상속이 나오면 첫 번째 누구를 찾는다? 등기. 자, 등기를 봤더니 등기하지 아니하고 그랬네요. 등기가 안 돼 있네. 그럼 두 번째로 신고. 자, 신고하지 않았다. 신고도 안 했다. 그러면 지목을 당하는데 상속인 각자가 아니라 지목한 상속인이니까 주된 상속인. 이렇게 모르겠으면 지목한 상속인 그러면 돼. 정부가 지목을 할 때 첫 번째는 누구를 지목한다? 지분율이 제일 큰 자. 만약에 지분이 다 똑같으면 나이가 많은 연장자 순으로 가겠습니다. 자, 그럼 5번 틀렸네요. 자, 두 번째 문제 가보죠. 이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봐라. 자, 이게 이제 시험 문제예요. 6월 1일에 매매 잔금을 수령하고 6월 1일이라 하겠네요. 6월 1일 날 소유권이 움직였을 때는 누구를 납세 의무자로 해라 그랬는가? 매수인. 해결했네. 이렇게 쉬워요. 날짜 관계로 딱 물어보면 6월 1일 소유자에게 물리는 거니까. 두 번째는 파산 선고. 여기는 파산 재단에 속하는 재산. 아직 이 재산이 법원에서 팔리지 않고 있는 재산은 누구에게? 공부상 소유자. 맞았네. 그다음에 채피지나 보류지로 정한 것은 요건 실제 주인이 누구니까? 사업시행자. 사업시행자니까 종전토지 소유자가 내는 게 아니라 사업시행자. 문제 풀 때 여기서 옳은 걸 찾아라 그랬으니까 이렇게 박스 문제 나오면 반드시 확인하세요. 뭘 물어봤는가? 자,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그랬으니까 옳은 것은 기역, 니은. 만약에 틀린 걸 찾아라 그러면 디귿. 이렇게 찾으셔야 돼. 반드시 꼭 확인하셔야 돼. 박스 문제 나오면 묻는 지문이 무엇인가를 다시 확인하고 답을 찾으셔야 돼. 다시 이제 지문으로 가보죠. 이제는 5월 25일이네요. 5월 25일 날 양도양수가 됐으니까 6월 1일 날은 이미 양도양수가 됐다 안 됐다? 됐다. 됐으니까 6월 1일 주인은 누구다? 매수인. 자, 매수인 찾아봐. 매도인 틀렸네. 시험 이렇게 쉬워. 이게 5번이나 났어요. 이렇게 시험을 문제.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문제를 내면 어떻게 내냐? 5월 25일, 5월 29일, 6월 25일, 6월 29일 이렇게 날짜만 바꿔. 똑같은 지문이에요. 똑같은 문제인데 이렇게 날짜만 바꿔서 내요. 자, 두 번째. 공유 나왔네. 그럼 당연히 읽을 필요 없어.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했으면 먼저 계산해놓고 고지서 보내려고 뭘 찾는다? 지분만 찾으면 돼요. 지분이 있으면 지분대로 쪼개고 지분이 없으면 어떻게 쪼개고?
균등하게 쪼개가지고 납세 의무자는 누가 되고? 지분권자. 지분권자예요. 지분권자 이렇게 찾으면 돼요. 이제 3번. 주택에 대한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다르네. 이렇게 소유자가 달라도 세금은 전체로 계산한다? 나눠서 계산한다? 전체로 계산해가지고 건물 주인과 땅의 주인에게 나눠줄 때는 이때는 뭐 비율로 나눠준다? 시가 표준의 비율로. 시가 표준의 비율로 나눠가지고 세금은 누가 내고? 각자니까 그 소유자들이 세금을 나눠서 그 소유자가 내시면 돼요. 공부상에 개인 등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데 종중소유물 신고를 안 했다. 종중명의로 신고 안 하니까 정부는 누구 거라고 생각한다? 공부상 소유자. 그래서 공부상의 소유자가 세금을 내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상속 나왔네. 그럼 제일 먼저 등기. 그런데 등기가 안 돼 있네. 두 번째 신고. 신고도 안 돼 있네. 그러면 지목한 상속이 맞았네. 주된. 그러면 이 주된이 지목한 상속인이요. 그러면 지목을 할 때는 첫 번째로 누구를 지목한다? 지분율이 큰 자. 없으면 연장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연부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사용권 무상만 보면 돼. 사용, 국가 것을 내가 공짜로 쓰고 있으니까 세금은 매수인이 아니라 매수계약자. 매수계약자를 납세 의무자로 하시겠습니다. 소유권의 기속이 분명하지 않아요. 지금 계산해놓고 고지서를 보내려고 소유자를 찾아봤더니 소유권의 기속이 분명하지 않아요. 그러면 누구에게? 사용자에게 물리겠습니다. 사용자를 납세의무자로 할 수 있습니다. 끝. 봐요. 납세의무자는 복잡하지도 않는데 시험 문제가 매년 나와요. 작년에 단독으로 나왔어. 올해 또 나와요. 납세의무자는 한 줄은 무조건 나오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납세의무자까지 됐으면 이제 세금 계산 들어가. 그러면 재산세, 과세, 표준과 세율인데 여기는 시험 문제가 나오면 이렇게 묶어서 나와. 이런 식으로. 그러면 재산세의 세금은 일단 소유자를 먼저 생각한다? 세금부터 계산한다? 그래요. 세금부터 계산한다. 세금을 계산해 놓고 소유자를 찾아. 그러면 일단 세금을 계산할 때는 몇 월 며칠의 가격으로 세금을 계산하고 6월 1일. 재산세는 6월 1일 소유니까 무조건요. 6월 1일. 날짜는 6월 1일 현재. 재산세는 정부가 계산하든가요? 우리 국민들이 계산하든가요? 정부가 계산하잖아요. 정부가 계산할 때 그럼 정부는 일일이 실제 거래된 금액을 이 건물의 실제 지금 가격을 다 확인해서 계산한다? 정부 고시가로 계산한다. 정부 고시가. 그럼 정부 고시가를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를 물리기 위해서 정부 고시가로 지정한 이름을 5글자로 시가표준액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6월 1일 현재 시가표준액입니다. 그냥 뭐 중간에 있는 것은 아주 단순해요. 자, 그러면 이 건물 주인이 지금 이 건물 주인이 개인일 때가 있고 법인일 때가 있어. 이 건물 주인이 개인이든 법인이든 세금 액수는 같다? 다르다? 봐요. 또 흐름을 못 잡은 거예요. 소유자가 중요하다. 계산부터 한다. 자, 계산부터 하니까 개인 소유든 법인 소유든 고려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럼 개인일 때하고 법인일 때 세금은 같아야 된다? 달라져야 된다? 같아야 된다. 아무것도 아닌데 딱 말하는 처음 듣는 소리인데요. 뭘 처음 들어요? 이미 계산했잖아요. 계산해놓고 소유자를 찾으니까 개인 소유든 법인 소유든 고려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나왔네요. 개인이 소유하든 법인이 소유하든 관계없이 시가 표준액으로 계산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를 낼 때 어떻게 내냐면 재산세 개인 소유 물건에 대해서는 시가 표준액으로 계산하지만 법인 소유 물건은 장부가액으로 계산합니다. 틀렸네요. 바로 그렇게 시험 문제는 그것밖에 아니에요. 이제 이렇게 시험에 나온다는 걸 미리서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개인 소유든 법인 소유든 재산세 계산할 때 과정이 같다 다르다? 같다. 왜 같다? 그렇죠. 세금부터 계산하니까. 세금부터 계산해 놓고 나중에 소유자를 찾으니까 언제나 재산세는 시가 표준액으로만 계산하는 거예요.
그런데 시가 표준액으로 계산하면 이 시가 표준액은 정부가 정한 시가 표준액, 우리는 만약에 이 건물의 시가 표준액이 100억이라 해놓으면 이 건물 주인은 시가 표준액 너무 낮아요, 올려주세요, 그런가, 너무 높아요, 그런가? 무조건 높아요, 그래. 뭐하고 똑같냐면 시험지를 나눠줬어. 자, 시험지를 나눠주면 풀지도 않아. 먼저 시험지를 딱 받는 순간 문제 뭐예요, 그런가? 어려워요. 똑같은 말이에요, 그게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 왜? 아니, 풀어보고 말해야 되는데 안 풀어봐. 그럼 재산세도 시가 표준액 딱 말하니까 너무 높아요. 아니, 계산해 보시라고. 아니, 너무 높아요. 그럼 너무 높아요 그 소리는 나 세금 더 내게 해주세요 이 말인가, 깎아주세요 이 말인가? 그럼 깎아준 척을 해야 돼, 정부가. 그래서 이제 나오는 게 깎아준 척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땅을 가지신 분은, 자, 땅을 가지신 분은 6월 1일 현재 시가 표준액으로 세금을 계산하되 시가 표준액에다 공정시장 가액비율을 곱하기를 해. 자, 공정시장 가액비율을 곱하는데 그 퍼센트가 70%예요. 공정시장 가액비율이 여기가 70%예요. 그러면 만약에 시가 표준액이 요게 100억이다. 100억 곱하기 70% 하면 과세 표준은 얼마라는 이야기인가? 70억. 그럼 몇 프로는 깎아줬다는 이야기인가? 30% 깎아준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 우리 백화점에 가서 옷을 사러 가면, 백화점 옷 사러 가면 가서 제일 먼저 우리가 말하는 게 백화점에 있는 옷은 뭐예요, 그런가? 비싸요, 그러죠. 그러니까 비싸요 그러니까 이제 2월 달이니까 이제 3월 다 됐네. 다음 주면 3월이니까. 3월 다 되니까 뭔 맞이 세일하는가? 봄맞이 세일할 때 최소 몇 프로 해주는가? 30%, 50% 이래줘요. 여기도 30% 깎아주네.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 금액을 낮추지 왜 깎아준가 모르겠어. 아니 100억이라 해놓지 말고 그냥 70억이라 하면 될걸. 나중에 70억이라 하면 그때는 가서 너무 저렴해요 그러면 또 비싸요 그런가? 또 비싸요 그러니까 올려놓고 깎아준 척 하는 거예요. 하도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 재래시장 가서 물건을 살 때 1,000원 주세요 그러면 얼마 합시다 그런가? 아니 1,000원 달라가면 1,000원 주고 사는가요? 그냥 한 300원만 합시다 그런가? 일단 300원만 하자고 그래야 돼. 그러면 그쪽에서 그건 안 돼요. 적어도 60원은 줘야 돼요. 600원은 주셔야 돼요 그래. 나 그럼 못 사요. 그럼 하잖아요. 그러면 500원에 드릴게. 그래서 500원에 사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근데 정부도 이렇게 한 거예요. 자, 이제 알려드릴 테니까 토지에 대한 공정시장 가액비율은 법에서 어떻게 돼 있냐면 가장 낮은 건 50%, 가장 높은 건 90%를 하게 돼 있어. 자, 법으로 50%에서 90% 범위 내에서 법으로 정하게 돼 있어. 그러면 정부 입장에서는 몇 프로를 하고 싶겠는가요? 90%. 내 입장에서는 몇 프로를 하고 싶은가요? 50%. 그러면 아니 국민들은 50%, 정부는 90%. 그러니까 막 싸우니까 옆에서 중재할 때 그러면 중간에서 공정하게 합시다. 공정하게 몇 프로? 그래서 나온 게 70%. 원래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닌데 혹시 암기하기 편하게 지금 해드린 거예요. 자, 그러면 토지에 대한 공정시장 가액비율은 지금 현재 몇 프로로 정해져 있다? 70%로 정해져 있습니다. 자, 건축물에 대한 공정시장 가액비율도 50%에서 90%로 하기로 돼 있어요. 이렇게 여기도. 그럼 50에서 90% 하기로 돼 있으니까 공정하게 몇 프로 하면 되겠는가? 그래서 여기도 70% 돼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그럼 토지하고 건축물은 지금 현재 몇 프로 선으로 돼 있다? 70%. 이건 익히셔야 돼요. 이건 시험에 나오니까. 이제 주택에 대한 공정시장 가액비율은 이제 주택은 40%에서 80% 범위 내에서 이렇게 정하게 돼 있어. 그러면 40에서 80% 범위 내에서 정하니까 공정하게 몇 프로 하면 좋겠는가? 60%. 중간에 정중앙. 그래서 지금 현재 60% 돼 있어. 야, 이거 해도 너무하죠. 이거는 어떻게 규정이 돼 있냐면 법률로 규정하는 게 아니라 저기는 시행령으로 정하게 돼 있어. 시행령으로 정한다는 이야기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서 통과시키면 그만이요. 국회 동의를 거치지 않아요.
국회 동의를 거치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우리 국민들의 의사를 물어보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물어보지 않고 몇 분 국회의원, 국무위원 몇 분 앉아가지고 자기들이 그냥 이 있어요 없어요 그럼 망치 때리고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말 안 들으면, 국민들이 말 안 들으면 몇 프로까지 올려버릴 수 있다는 이야기인가요? 토지하고 건축물은 90%, 주택은 80%까지 올려버릴 수도 있다는 소리예요. 엄청 세금이 많이 올라갈 수 있어요. 저기는 시행령으로 정하니까 공정시장 가액비율을 완전히 폐지시켜볼 수도 있어요. 그럼 지금보다 30%, 40% 세금이 껑충 뛰어버려요. 생각 잘 하셔야 돼요, 이거. 이런 거. 지금 공정시장 가액비율은 그냥 막 해주는 게 아니고 시가 표준액이 너무 높다고 막 따지니까 곱하기 해서 깎아주는 거예요. 자, 그럼 깎아줄 때 다시. 자, 토지는 몇 프로 곱해주고? 70%. 이걸 익히셔야 돼요, 계속. 건물 70%, 주택 60%. 자, 됐어 이제. 됐어요? 자, 여기까지 됐으면 밑에 것은 아직 공부하면 안 돼요. 기역, 니은, 디귿, 거기에 주택 중에 기역, 니은, 디귿은 지금 보면 안 돼요. 이거는 작년치예요. 작년치인데 올해 5월 달에 가야 요 율이 나와. 그럼 올해 5월 달에 가면 율이 나오는데 올해 5월 달은 이것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는데 지금 국무회의 의결을 해서 이거 논의할 사항이 아니야. 그러니까 논의할 사항이 아니니까 작년치를 그대로 갈 거라고 예상해서 그냥 써놓은 거예요. 분명히 그냥 갈 거예요. 그냥 갈 건데도 혹시라도 이 비율이 바뀔 수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암기하지 마시라는 이야기예요. 혹시라도 모르니까. 지금 요 세 가지는 암기를 하셔도 돼. 자, 다시. 토지는 70%, 건축물 70%, 주택 60%. 됐어, 이제. 자, 여기까지 됐어. 그러면 선박과 항공기는 이제 밑으로 쭉 내려오세요. 동답 4번, 5번, 6번. 선박하고 항공기는 시가 표준액 뒤에 공정시장 가액비로 곱하는 게 있다, 없다? 없다. 없어요. 자, 왜 없는지. 없는 이유가 뭐겠는가? 자, 이제부터 알려드릴게요. 자, 간단해요. 아주. 자,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 우리 지금 앉아 계신 분이 한 500명 앉아 계시는데 500명 앉아 있다고 해야 돼요. 동영상 회원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500명 앉아 있는데 자, 이 중에 항공기 가지신 분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항공기는 세금이 많이 나오든 적게 나오든 우리 알 바 있는 거 없는가요? 없어요. 그럼 따진다, 안 따진다? 안 따지니까 안 곱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중에 선박 가지신 분 없으시네? 그것도 안 따지니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선박이나 항공기는 가지고 있는 분이 얼마 안 되니까, 그리고 시가 표준액도 얼마 높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정시장 가액비율을 곱한다, 안 곱한다? 안 곱한다. 그럼 이제 문제를 어떻게 내냐면 이제 여기서 문제를 내는 게 두 가지 내지 세 가지 지문이 나와. 재산세 과세 표준을 계산할 때 공정시장 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는 것은 토지와 건축물에 하나여 적용한다. 틀렸죠? 누가 빠졌는가? 주택이 빠졌죠. 주택도 공정시장 가액비율을 곱하는 거예요. 자, 하나 더. 두 번째. 재산세 과세 표준을 계산할 때 모든 과세 대상물에는 공정시장 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틀렸네요. 모두가 아니죠. 누구누구는 빠져야 된가? 선박, 항공기는 빠져야 돼.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나오는 게 토지와 건축물은 공정시장 가액비율 70%를 곱하고 주택인 경우는 60%를 곱하여 산정합니다. 오, 맞았죠.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내는 딱 세 가지 유형이 있어요. 여기는. 자, 이제 7번은 아직은 공부하면 안 돼요. 7번은 시험 문제 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주택의 과세 표준 상한제가 뭐냐면 이제 상한제라는 거 우리 그 부동산 학개론 시간에 뭐 주택 상한제가 배우죠. 그 가격 상한제 이게 가격 상한제인데 주택에 대한 가격은 이제 직전 연도 대비 아무리 이 시가 표준액이 많이 올라가도 이 상한제를 적용해서 더 이상 못 올라가게 막아버린 거예요. 주택에 대해서는 과세 표준 상한제를 적용해 가지고 세금이 계산되는데 요거 세금 계산하라고 내겠는가요? 내면은 풀 수 없어요. 풀 수 없어요. 그럼 이거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7번은 지금 공부하 X는 긋지 마세요. X 긋지 마시고 이제 혹시 올해 이제 그 5월 달에
지방 공무원 학생들 시험이 있어요. 거기 시험에서 이게 거론이 되면 모르는데 이게 거론이 안 되면 아예 안 나와. 그리고 이거 새로 신설되면 3년 뒤부터 시험에 나오니까 올해가 2년 차야. 2년 차니까 절대 시험에 못 내요. 못 내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보류만 해주세요. X만 긋지 마세요. 이제 표준 세율로 가보죠. 자, 세율. 그럼 표준 세율이네. 표준이라는 말은 뭔가요? 표준. 올렸다, 내렸다, 변할 수 있다. 그러면 표준 세율은 법에서 정한 세율을 그 지역 사정에 따라서 따라간다, 따르지 아니할 수 있는 세율이다. 따르지 아니할 수 있는 세율이 표준 세율인데, 그러면 취득세는 몇 프로 범위 내에서 따르지 않는다? 50%. 등록면허세 50%. 재산세 50%. 무조건 물어보면 50% 그러면 돼요. 우리 중개사 시험에 나오는 것은 무조건 다 50%. 중개사 시험에 나오는 범위는 무조건 50%. 자, 그럼 50% 범위 내에서 가감할 수 있다. 그런데 재산세라는 세금은 올해만 내고 끝나는가요? 내가 이 집이나 건물을 손에 들고 있으면 내년에도 나오는가요? 내년에도 나오죠. 올해만 나오는 게 아니라 내년에도 나와. 그러면 올해 깎아줬으면 내년에도 깎아준다. 올해만 깎아준다. 올해만 깎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문제는 바로 여기예요. 가감한율은 해당 연도에만 적용한다. 해당 연도에만 적용한다. 이 부분을 딱 체크하셔야 돼. 그 해당 연도에만 적용하겠습니다. 그 시험 문제는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50% 범위 내에서 가감한 것은 해당 연도와 3년에 한해서 적용한다. 틀렸네요. 만약에 올해 학원비를 깎아줬으면 내년에도 깎아준다. 올해만 깎아준다. 봐요. 올해만 깎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만 얼른 공부해서 합격해버려야 돼. 그런데 한 명이라도 떨어지면 우리 내년에 다 등록하는 거 아시죠? 네? 연대 책임이니까. 맨날 제가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다 누군지 확인할 거예요. 네? 합격해도 수강료 내야 돼요. 한 분이라도 떨어뜨리면. 그러니까 절대 안 떨어지셔야 돼요. 그래서 절대로 우리는 100%다 합격을 해버려야 돼요. 그렇게 해야 실제로 여기서요. 표준 가감한다. 그러면 50% 범위 내에서 깎아줬더라도 올해만 깎아준다. 내년에도 깎아준다. 올해만. 언제나 그 해당 연도에만 적용합니다. 해당 연도에만 적용합니다. 이 정도. 자, 여기까지만. 여기까지 하시고 이제 세율 직접 암기를 또 하셔야 되니까 잠깐 쉬었다 암기를 해야 돼요. 안 그러면 또 복잡하니까 잠시만 쉬었다가 나머지 세율 암기 들어가 보죠.